안녕하세요. 외계인 두의 원피스 분석 챕터 8 이무의 정체입니다. 제가 최근에 지금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 가지고요. 중간중간에 좀 차 좀 마시면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무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 원피스에 등장하는 모든 종족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 번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인간입니다. 자, 남자, 여자 한번 같이 그려봤고요. 자, 그다음 어인족입니다. 그리고 다음 인어족입니다. 자, 어인족과 인어족 이게 다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원작 상에서 엄연히 어인족과 인어족은 좀 다른 종족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인족은 이족 보행을 할 수 있는 두 다리가 있고요. 인어족은 하반신이 물고기처럼 지느러미가 있는 꼬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족. 자, 수장족과 족장족입니다. 이 두 종족은 같은 종족으로 이제 취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수장족은 팔이 매우 긴 종족인데 그냥 긴 게 아니라 수장족은 팔에 관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사마귀처럼 꺾일 수 있어요. 자, 근데 족장족은 이제 다리가 긴데 저 수장족처럼 뭐 관절이 하나 더 있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냥 길다고만 해요. 그리고 다음 종족. 자, 소인족입니다. 자, 족장족 옆에 조그만하게 타원형을 그려봤는데 이 소인족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 비교하시라고 제가 그려봤고요. 그 소인족은 난쟁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좀 머리가 신체 비율에 있어서 좀 큰 편을 차지하는 그런 난쟁이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톤타타족이 바로 이 소인족에 해당을 하죠. 다음, 자, 사수족인데요. 저 빅맘이 나오는 그 홀케이크 아일랜드 에피소드에서 빅맘의 딸 푸딩이 이 눈 세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족을 사수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족. 자, 밍크족인데요. 자, 동물의 특징과 사람의 신체 비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족입니다.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어요. 보면은 뭐 토끼와 이렇게 인간의 신체가 합해진 어떤 그런 밍크족도 있고 사자, 뭐 개, 심지어 뭐 불가사리? 불가사리도 밍크족이 맞던가? 어 그건 좀 모르겠네요. 제가 갑자기 불가사리가 튀어나오긴 했는데 좀 확실치는 않습니다. 불가사리는 어인족으로 봐야 하나?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거인족인데요. 원래 좀 크게 그리다 보니까 이게 좀 공간이 부족해서 좀 쭈그려 앉아 있는 좀 흉한 모습으로 그리게 됐는데 좀 양해 바랍니다. 자, 이렇게 거인족까지 우리가 원피스 원작에서 이제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와노 쿠니 편에서 그 이 빅맘이 어떤 상당히 그 중요한 말을 했었는데요. 일단 이 빅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 빅맘은 이 모든 종족들을 가족으로 두고 함께 살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빅맘은요, 가족애가 없어요. 그냥 소유욕과 어떤 지배욕을 지니고 있을 뿐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 빅맘이 자신의 딸, 로라와 또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로라와 시폰에게 했던 행동을 보면 그 거인족과 어떤 그 친분을 맺고 싶어서 단지 그 자기 딸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가족애가 없고 소유욕과 지배욕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빅맘이 했던 상당히 그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좀 핵심적인 어떤 대사인데요. 이 와노쿠니 편에서 이 빅맘이 이 루나리아족이라는 어떤 그 세상에 한 종밖에 없는 그런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 인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나라에 없는 종족이 아직 3 종이 있다. 한 종은 역사 저편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르지만 넌 살아 있다." 이러면서 그 루나리아족을 자신의 가족으로 들이고 싶어 해서 약간 꼬드기는 어떤 그런 말을 하는데, 자, 일단 빅맘이 없는 종족 3 종을 일단은 꼽아 보자면, 자, 일단은 첫 번째 거인족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가 방금 말해 드렸던 루나리아족 그렇게 있는데,
마지막 이 한 종이 역사 저편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종족입니다. 자, 일단 루나리아족은 여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루나리아족의 특징. 자, 검은 날개가 달려 있고 이제 전투를 벌일 때 등에서 화염이 치솟아오릅니다. 그리고 엄청난 방어력을 가지게 돼요. 자, 이렇게 루나리아족을 표현을 해 봤는데, 자, 역사 저편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이 한 종이 바로 이 이무의 정체의 열쇠라고 제가 이제 추측이 돼서 그 추격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역사 저편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종족. 자, 우리는 에그헤드 편에 들어서서 우리가 또 하나의 종족의 이름을 알게 됐죠. 바로 이 버커니어족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 버커니어족이 이 빅맘이 말한 그 역사 저편으로 사라진 종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버커니어족은 세계 정부로부터 아예 존재 자체를 말살당해온 종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빅맘도 이 존재를 몰랐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역사 저편으로 뭐 사라지든 뭐 밑으로 사라지든 뭐 아무튼 언급을 할 수조차 없는 종족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역사 저편으로 사라졌을 거라는 그 종족은 버커니어족이 아니다라고 추측을 해서 또 다른 존재를 생각해 보게 됐고요. 또 다른 존재를 생각해 보다 보니까 바로 이 루피 일행 중에 한 명인 프랑키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 바로 이 기계 인간이죠. 그런데 이 기계 인간도 역사 저편으로 사라졌다라는 어떤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미래 인류에 해당하는 이 기계 인간은 이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돼서 이 기계 인간 또한 빅맘이 말한 역사 저편으로 사라진 종족과는 이 부합하지 않는 종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다른 추측을 또 해봤는데 이 추측을 상당히 오래 했어요. 그래서 이 추측의 과정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자, 이 답은 바로 검은 수염입니다. 마샬 디 티치. 자, 마샬 디 티치가 상당히 특이한 캐릭터라는 거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자, 이 특징들을 하나씩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 그 원작상에 나온 어떤 장면이나 대사들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크타운에서 조로와 루피가 이제 티치를 향해 한 말입니다. 저 녀석이 아니야. 저 녀석들이다. 자, 물론 이 조로와 루피가 어떤 주변의 그 동료들의 기운을 느껴서 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 당시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이 대사에 대한 어떤 상당한 의미가 있을 거라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죠. 네, 첫 번째는 이 모크다운에서 했던 조로와 루피의 대사였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바나로 섬에서 전투를 벌였던 이 에이스가 했던 말입니다. 티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남보다 2배는 더 긴 인생을 걸어온 너라면 이 상황에 대해 알겠지.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남보다 2배는 더 긴 인생을 살아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버기와 샹크스의 그 과거 어린 시절에 있었던 어떤 장면인데, 그때 이 해적왕 로저와 휜수염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와노쿠니에서 만나게 돼요. 이제 그때 버기가 그 휜수염 쪽에 있는 마샬디 티치, 이 검은 수염을 가리키면서 샹크스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저 녀석 잠을 자는 걸 못 봤어. 즉 티치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정상전쟁에서 열매를 2개 먹은 티치를 향해서 이 마르코가 말을 하죠. 저 녀석은 몸이 2형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몸이 2형이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악마의 열매를 2개 먹었다. 이 특징들을 자 살펴보면요. 우리가 뭔가 풀어야 하는 수수께끼를 가진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검은 수염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진 종족이라고 확신합니다. 더불어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진 종족은 또다시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질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이 3가지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티치와 같은 유형이고, 또 한 가지가 토리토마와 같은 유형일 거라고 추측하는데, 이 토리토마는 아직 원작상에 공개된 캐릭터는 아닙니다만 오다에치로 선생이 그냥 이 토리토마의 존재만 이야기했었죠. 바로 이 토리토마는 구사 해적단의 전대 여황제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 3가지 유형 중에 마지막 유형이 바로 이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3가지로 나뉘어지는 이 유형과 그리고 티치가 가진 특징들이 알려주는 힌트들을 통해서 저는 이무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유형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심포지온이라고 아십니까? 자, 우리나라 말로 향연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고대 그리스 소크라테스가 각 지역의 철학자들을 초대하여 일정 주제를 놓고 서로의 의견을 듣는 일종의 강연회를 열었는데요. 이때 강연회의 내용을 제자인 플라톤이 기록으로 남겼고 그것의 제목을 향연으로 지었습니다. 이 강연회의 내용은 현재까지도 전해지고 있고요. 교육 과정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무의 정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자, 이 향연에서 소크라테스가 사랑에 대한 이제 회의를 하자고 합니다. 그러고 그 회의를 이제 준비해 온 사람들 중에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 몇천 년이 지나서도 우리 철학 시간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제가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여기에 옮겨봤어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대 시절 인간은 지금과는 달리 마치 두 사람이 붙어 있는 것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었다. 등과 옆구리가 둥글게 이어져 있었고 반대 방향을 향한 얼굴을 가진 한 개의 머리, 두 쌍의 팔과 두 쌍의 다리, 네 개의 귀를 가지고 있었다. 자, 여기서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저기 반대 방향을 향한 얼굴을 가진 한 개의 머리라는 단어가 뭔가 조금 불확실한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머리는 하나인데 반대 방향을 향한 얼굴을 가진 한 개의 머리. 약간 이런 표현이 이게 정확히 뭐냐면 즉 얼굴이 두 개라는 거예요. 서로 반대 방향을 보고 있는 얼굴이 두 개고 하나의 머리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즉, 두 얼굴, 두 쌍의 팔과 두 쌍의 다리, 네 개의 귀를 가지고 있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대 인간의 성별은 세 가지였는데 남남, 남녀, 여여의 성별로 구분되었다. 그런데 그것들은 힘이 세고 자만심이 깊어 종종 신들을 공격하였다. 제우스는 고심하다가 그들을 둘로 갈라버리기로 결정하고 번개로 갈라버렸다. 붙어있던 대상이 없어지자 그들은 붙어있던 대상에 대한 그리움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상대방을 찾아 다시 하나가 되고자 갈구하는 감정이 현재 인간의 사랑이다. 엄청난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진 종족에는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유형을 우리는 이제 특정할 수 있죠. 바로 성별의 조합입니다. 퀴츠는 남남, 이무는 남녀, 토리토마는 여여의 성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무의 정체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남여 성별이 합쳐진 고대 인간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원피스에 등장하는 모든 종족을 이 한 페이지에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고대 인간을 더하게 되면 원피스에 등장하는 모든 종족이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고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아직 이무에 대해서 밝혀드릴 게 너무 많아요. 물론 제 추측이지만 아직 반도 안 왔습니다. 자, 이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 추측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측에 따르면 임은 고대 인간입니다. 그리고 고대 인간은 태초의 인간 종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태초의 인간 종족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어요. 바로 아담과 이브입니다. 즉, 이 고대 인간은 아담과 이브의 직계 후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임은 아담과 이브가 지배하던 세상을 이어받아 지금까지도 죽지 않고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아담과 이브의 피를 이어받은 인간 세계의 적법한 통치자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죠. 하지만 임은 오로성으로부터 아담과 이브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로 불리우고 있는데요. 바로
창조주라는 호칭입니다. 아담과 이브조차 이 창조주라는 호칭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아담과 이브도 창조주로부터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창조주라는 호칭은 임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는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 존재해 왔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탄생시켜낸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어째서 오로송들은 임을 창조주라고 부르고 있는 걸까요? 저는 아담과 이브 그리고 창조주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담과 이브의 신화를 자세히 보게 되었는데요. 그 안에서 잊고 있었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뱀. 아담과 이브보다 먼저 존재하고 있었던 존재. 창조주와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 인류를 농락했다고 전해지는 뱀입니다. 저는 이 뱀의 존재로 하여금 임에 대한 모든 것과 원피스 세계관이 탄생된 과정까지 추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원피스판 아담과 이브의 신화를 제가 추측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원피스의 에덴에는 생명의 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중 지식의 나무에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지키는 뱀이 살고 있었는데 아무도 먹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습니다. 뱀은 혼자 갇혀있는 에덴이 너무 답답하여 에덴 밖의 세상에 대하여 상상력을 펼치기 시작했고 그 상상으로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덴에 아담과 이브가 나타났고 뱀은 나무에 접근한 아담과 이브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뱀은 아담과 이브의 모습을 보고 한동안 충격을 받았다가 아담과 이브에게 지식의 열매를 먹으라고 꼬드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뱀이 아담과 이브를 보고 충격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실제로 아담과 이브의 신화 속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뱀은 모든 걸 알고 있는 뱀입니다, 원래. 그런데 이 뱀이 모든 걸 알고 있어봤자 팔, 다리가 없기 때문에 그 지식을 이용해서 뭔가 만들 수도 없고 뭔가 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 다리가 달린 아담과 이브의 모습을 보고 한동안 충격을 받았던 거죠. 자, 그래서 뱀은 아담과 이브에게 자신이 먹었던 이 똑같은 지식의 열매를 먹으라고 꼬드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뱀의 꼬드김에 넘어간 아담과 이브는 지식의 열매를 먹게 되었고 뱀의 말대로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밖의 세상에 대해 알게 된 아담과 이브는 곧장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었는데 그것은 바로 에덴을 나갈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문이 만들어지자 뱀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문을 나섰고 아담과 이브도 뱀을 따라 그 문을 통해 에덴을 나갔습니다. 문을 나서는 뱀은 입이 찢어질 듯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덴을 나간 뱀과 아담과 이브는 예상과 다른 세상을 마주했는데 그것은 바로 원시 시대의 세상이었습니다. 화산들이 끊임없이 폭발했고 번개와 천둥이 끊임없이 내려쳤으며 주기적으로 해일이 몰아닥쳐와 모든 것을 휩쓸었습니다.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환경이었던 거죠. 하지만 지식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이브가 거대한 무엇인가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해일이 사라졌고요. 화산 폭발이 멈췄고요. 번개와 천둥이 멈추게 됩니다. 그것들이 완성되자 이 세상은 고요해졌습니다. 그 이후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었고 순식간에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번성해가자 뱀은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했고 세상 모든 존재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즉 본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후 저항군들이 조직되어 뱀에게 저항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상처를 입히고 치명상을 입혀도 마치 시간이 되돌아가듯이 원래대로 돌아왔고 모든 공격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저항군들이 굴복하며 점차 뱀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변해갔고 뱀의 불멸성을 목격한 많은 이들이 재물까지 바치며 숭배했는데 그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그야말로 뱀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뱀이 지닌 말도 안 되는 능력에 그저
무기력하게 현 상황에 대한 후회를 할 뿐이었습니다. 모든 게 우리의 잘못 때문이야.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담과 이브는 무언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커다란 돌에 자신들의 생각을 옮겨 적기 시작했고, 그것을 모두 적은 후에 거대한 건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뱀은 아담과 이브가 만드는 것을 보고 무엇인지 물어보았는데, 아담과 이브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니 당신을 위한 성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했고, 뱀은 그 말에 매우 큰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그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아담과 이브는 거대한 뱀의 조각상이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뱀의 성체를 완성했습니다. 뱀은 이 성체의 모습을 보고 매우 만족스러워했고 곧장 성체를 들락거리며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점차 어두워지더니 온 세상이 붉게 물들었고 뱀왕국이 바닷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뱀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아담과 이브를 찾았으나 그 둘은 보이지 않았고, 아담과 이브가 아닌 정체 모를 자들이 나타나더니 조이보이를 위하여! 를 외치며 순식간에 뱀을 잡아가두고 뱀의 왕국을 몰락시켰습니다. 뱀은 불멸의 존재였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 정체 모를 자들은 준비해온 최선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뱀의 육신을 5등분으로 잘라버린 후 잘린 부위가 다시 붙지 못하게 화염으로 지져버렸으며 에덴의 문을 찾아 다시 그 안에 가두었습니다. 자, 여기서 뱀의 육신을 5등분으로 잘랐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에덴의 문 자체를 상자 속에 넣어서 봉인해버리고는 어둡고 깊은 심해 바닷속에 가라앉혀 버렸습니다. 이후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이 한 일과 자신들이 겪은 모든 일에 대해 거대한 석판에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겼고, 이 기록을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계승시켜 이어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세상에는 예기치 못한 큰 이변이 발생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심에 가라앉아 있던 에덴을 봉인한 상자가 조금 열리게 되었는데, 이날 이후 상자 속의 에덴과 세상이 바다를 통해 서로 연결되었으며, 상자 속의 에덴에 있는 지식의 나무에서 떨어진 또 다른 지식의 열매들이 상자 밖의 바다로 나와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의 열매는 먹은 자들에게 엄청난 능력과 힘을 주었는데, 그 힘을 차지한 자들의 행패로 인하여 세상은 엄청난 혼란에 빠졌고, 이때부터 세상은 그 열매를 악마의 열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마의 열매로 인해 세상이 혼란스러워지자 세상의 모든 왕들은 이 악마의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있을 거라면서 모든 인원을 동원하여 그 나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유일하게 이 나무에 대한 기록을 가진 존재들이 있었으니 바로 아담과 이브의 직계 후손인 고대인간족의 후예들이었습니다. 당시 고대인간족의 왕이었던 인물은 이무라는 자였는데, 이 이무라는 자는 아담과 이브로부터 계승된 기록에서 단서를 얻어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던 에덴이 봉인된 상자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덴이 봉인된 상자에서는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무는 그 목소리의 궁금증으로 인해 에덴의 상자를 열게 되었고, 상자 속의 에덴의 문을 보고는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추측한 상자 속 에덴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덴 안에는 잘려 있었던 뱀의 시체에서 태어난 짐승 5마리가 있었고요. 나무에 열려 있던 열매 하나가 이무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나를 먹어라. 세상을 지배할 힘을 주겠다. 선조가 남긴 기록과는 다른 광경이었지만 기록을 바탕으로 추측해 볼 때 뱀의 피가 지식의 나무로 흘러들어가 열매의 형태로 다시 태어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무는 권력을 탐하는 왕이 아니었던 터라 황급히 뒤돌아서서 에덴을 나가려고 했지만, 그 순간 아담과 이브의 목소리가 이무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들의 영원한 감옥이다. 열매를 먹어라.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열매를 먹으라는 이 목소리에 이무는 곧장 다시 뒤돌아섰고 생명의 열매와 뱀이 휘감고 있는 열매 두 가지 열매를 모두 먹었습니다. 네, 고대 인간 그리고 자아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가지 열매를 먹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열매를 모두 먹은 이무는 뱀의 시체에서 태어난 괴물 5마리와 함께 에덴을 나왔고 그 후 세상은 매우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원피스판 제가 추측한 에덴 신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즉 원피스의 지금 세계는 이 결과로 만들어진 세계라는 저의 추측을 지금 공개를 해드린 겁니다. 이제 이무가 가진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무가 가진 것들. 자, 첫 번째. 뱀이 버린 육신에서 태어난 5명의 괴수들입니다. 즉, 오로성입니다. 자, 강력한 힘과 능력을 지닌 5마리의 괴수들이죠. 제가 추측하는 이 오로성들은 뱀이 열매로 다시 태어나면서 버린 5등분된 육신이 각각 괴물로 변한 것이라는 건데 이 추측의 근원은요. 오로성이라는 이름에 오로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오로라는 건요. 태아가 태어날 때 자궁에 버려지는 육신 찌꺼기나 혹은 같이 나오는 육신 찌꺼기를 의미합니다. 자, 이 뜻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제 추측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이 뱀이 자신의 육신을 벗어나서 다시 열매로 태어났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5등분된 이 뱀의 육신이 즉 버려진 육신 찌꺼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오로가 된 거고 이 오로성들이 이름의 이 오로는 바로 이 버려진 육신 찌꺼기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것이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이무가 가진 것. 자, 뱀이 휘감은 열매와 생명의 열매입니다. 자, 이무가 먹은 첫 번째 열매는 뱀뱀 열매, 환수종, 우로보로스로 추측되며 능력은 시간을 제어하는 뒤로 능력으로 추측됩니다. 자, 각성할 경우 범위 영역의 시간도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이 추측으로 볼 때 우리 네펠타리 코브라 왕이 이무를 만났을 때 이 공격을 당했잖아요. 그때 네펠타리 코브라를 공격했던 이 이무의 어떤 그 신체 부위라고 보이는 그 부분이 악마의 꼬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한데 제가 볼 땐 이 능력을 이제 추측해 보면 시계바늘인 거죠. 자, 시간을 제어하는 뒤로 능력 뭐 이런 능력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이 시계바늘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뱀뱀 열매 환수종 우로보로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우로보로스라는 존재는 이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존재가 검색을 해보면요. 다른 신화 속에 아포피스랑 약간 이렇게 비교가 되기도 하는데 그 존재들이 전부 처음 태초부터 있었던 뭐 그런 존재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원을 모르는 존재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했었던 생각 창조주라는 이름이 붙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의 조건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우로보로스라는 존재가요. 자, 이렇게 설명을 또 해드렸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생명의 열매인데요. 이무가 먹은 두 번째 열매는 생명의 열매로서 이무에게 영생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능력은 본인 이외에도 자신이 지정하는 존재들에게 영생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요. 현재는 오로성들에게 영생을 지정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에그헤드 에피소드 편에서 이무의 분노와 함께 소멸당한 세터는 이 이무로부터 이 영생의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에덴의 문이 담긴 상자입니다. 에덴은 낮과 밤이 공존하고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추측이 됩니다. 즉 시간에 의한 구분이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느 시대에서건 에덴의 문을 연 곳이 있다면 이 에덴을 통해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만약 우리가 지금 에덴의 문을 열고 에덴으로 들어갔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주라기 시대에서 어떤 공룡이 우연찮게 에덴의 문을 열어서 에덴으로 들어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에덴 안에서 시간적으로 저 멀고 먼 과거에 있던 그 공룡과 이 에덴에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거는 약간 타임머신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도플라밍고가 말했던 마리조아의 국보로 추측됩니다. 자, 이렇게 이무가 가진 것들을 다 알아봤는데요. 총 개수로 따지면 4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종류로 보면은 자, 오로성들 있고요. 그리고 악마의 열매가 2종류죠. 뱀뱀 열매, 우로보로스, 그리고 생명의 열매, 그리고 또 하나가 에덴의 문이 담긴 상자, 타임머신 이렇게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 번 더 이무의 정체를 파고들 겁니다. 바로 이무의 풀네임을 우리가 알고 있죠. 네로나 이무라는 이름입니다. 이 네로나 이무라는 이름에 대해서 이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이 티치의 특징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고대 인간으로 추측이 되기 때문에 이 고대 인간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함이에요. 자, 이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잠을 자지 않는다는 건데요. 자,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밝힌 고대 인간의 특징은 두 신체가 붙어 있다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자지 않는다라는 거는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 자아가 낮과 밤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자아가 육체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낮에 깨어있는 자아가 따로 있고 밤에 깨어있는 자아가 따로 있습니다. 즉, 깨어있지 않은 자아는 각각 낮과 밤에 잠을 자는 거죠. 자, 이거를 그대로 이무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무는 남, 여가 결합된 고대 인간이기 때문에 한쪽을 여자 성별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네로나 이무라는 여성스러운 이름을 이쪽에 여성의 상징표에 붙여줄 수 있죠. 반면에 낮에 깨어있는 이무의 풀네임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쵸? 하지만 이무가 코브라를 만났을 때 코브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가 말하고 싶은 것이 2가지, 묻고 싶은 것이 1가지 있다, 코브라. 즉, 자기 스스로를 무라고 칭합니다. 이거는 네로나 이무라는 이름이 한 명의 이름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하게 만들어줍니다. 즉, 네로나와 이무 이렇게 이름이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추측으로 가보면요. 이 네로나의 이름은요. 한 번 더 분석이 가능한데요. 이름을 짓는 상식에 의해서 네로나라는 이름을 가만 보게 되면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네로라는 이름은요. 우리 고양이한테 붙여주는 이름입니다. 그쵸? 그리고 나라는 단어는요. 여자의 이름 끝에 붙이는 의성어입니다. 이 추측으로 보면 네로나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는요. 바로 캐두먼입니다. 고양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했던 대로 뱀뱀 열매를 먹었던 이무 쪽은 스네이크맨, 즉 뱀사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한쪽은 뱀사내, 그리고 한쪽은 고양이 여인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자, 아주 익숙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바로 바다 고양이에요. 이무의 신체는 뱀의 모습을, 네로나의 신체는 고양이의 모습을 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바다 고양이와 유사한 모습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알라바스타에서 바다 고양이가 신성시되고 있는 이유와 맞아떨어집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왕이 바다 고양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다 고양이가 신성시되고 있는 거죠. 자, 추측이 아주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들이 먹은 열매까지도 좀 표현을 해볼게요. 자, 뱀뱀 열매. 자, 그리고 이쪽은 생명의 열매인데요. 자, 이 생명의 열매, 고양이와 관련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애써서 좀 찾아봤거든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열매는 생명 자체를 지키는 능력으로 추측되고요. 자신의 불사의 능력과 함께 타인의 생명까지도 불사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 알라바스타의 컨셉에 따라 고대 이집트의 기록을 보면 실제로 수많은 백성들이
뱀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고양이들을 기르게 된 후 고양이들이 뱀들로부터 지켜줘서 안전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당시 이집트 기록에 의하면 고양이가 생명의 수호자였던 거예요. 더불어 고양이에 대한 이집트 이 기록을 염두하면서 이집트에 존재했던 신들에 대한 기록을 훑어보게 되면요. 고양이의 모습을 한 여신 바스테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모성과 사랑 그리고 다산을 상징하고 그와 동시에 달의 여신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네로나에 대하여 추측한 요소들 세 가지, 밤, 그리고 고양이, 생명의 열매를 생각해보면 바스테트 여신이 지니고 있는 상징과 서로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추측에 따라서 이 열매의 모양을 조금 변화시키면은 자, 이렇게 고양이 발 모양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태양과 달의 이들이 상징을 데코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태양을 휘감은 뱀과 달을 휘감은 고양이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 열매의 이름을 확실히 해볼게요. 자, 뱀뱀 열매 쪽은 환수종 우로보로스, 자, 고양고양 열매 쪽은 환수종 바스테트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한 장의 이미지가 이무의 정체성을 모두 표현해낸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네로나 이무가 감추고 있는 모습을 한번 밝혀보고자 합니다. 일단 열매에 의해 변화해 갔다고 추측이 되고요. 이 변화 과정을 한번 추측을 해보자면 애초에 두 개의 신체와 두 개의 자아가 결합된 고대 인간으로 탄생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우로보로스 열매를 먹은 이무는 뱀처럼 변화를 했고 바스테트 열매를 먹은 네로나는 고양이처럼 변화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요. 열매에 깃든 뱀의 자아는 우월주의와 교만을 지니고 있어서 네로나보다 위로 상승하여 불균형한 신체가 되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자, 뜬금없이 이 세 번째 추측이 왜 나왔냐면은 자, 이무는 첫 등장에서부터 이상한 신체 비율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모습에 대한 어떤 추론을 좀 요구를 했어요. 그에 대한 결과로서 이 세 번째 항목이 추측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을 전부 반영한 이무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뱀의 머리와 고양이의 머리를 모두 가진 신체, 그리고 하반신은 뱀의 꼬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뱀의 머리는 고양이 머리보다 위쪽으로 올라와 있고, 그러면은 이무가 첫 등장했을 때 이상한 비율의 뒷모습이 이 추측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또 추측해 볼 게 있습니다. 바로 네로나 이무의 가족 관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로나 이무의 가족은요, 바로 티치와 토리토마입니다. 이들은 같은 고대 인간족이기 때문에 같은 혈통을 가졌어요. 그래서 가족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낮과 밤을 기점으로 두 자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들이고요. 그리고 이들이 가진 낮의 자아와 밤의 자아는 서로 다른 존재들이므로 가족 구성원 또한 낮의 가족과 밤의 가족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대로 이무는 이무와 네로나로 나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토리토마도 토리와 토마로 나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티치라는 이름을 나누려고 해보니까 테아크? 좀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나누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물음표로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티치가 휜수염 해적단에 들어가고 싶어서 휜수염에게 매달리며 부탁을 할 때 이 티치의 발언으로 이 가족 구성원을 알 수가 있는데요. 티치에게는 어머니와 두 여동생이 있습니다. 티치가 직접 그렇게 말해요. 어머니와 두 여동생을 놓고 떠나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두 여동생이라는 표현인데요. 제 추측을 기반으로 우리 시야에서 두 여동생에 대해 추측을 해보면 토리와 토마가 각각의 여동생을 의미해서 두 여동생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낮과 밤의 존재가 나뉘어져 있는 각각의 티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마찬가지로 낮과 밤의 존재가 나뉘어져 있는 토리 토마는 한 명의 여동생으로 표현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티치가 언급한 두 여동생의 의미는 토리와 토마 말고도 한 명의 여동생이 더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공개되지 않은 그 여동생이 바로 릴리라고 추측됩니다. 즉, 이무의 가족 구성엔 릴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무로부터 추측해낼 수 있는 모든 신상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 챕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챕터는 릴리의 정체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구독, 추천, 알림 설정, 댓글 응원은 언제나 감사합니다.